네, 지난 주간에 아마 그 카프카의 변신을 기대하고 온 분들은 실망하고 돌아가셨을 건데, 오늘은 실망하지 않으셨답니다. 오늘은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서 뭔가 질문할 거리들, 생각할 거리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소설을 요약할까? 왜냐면 좀 약간 난해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유튜브 왕국에는 소설을 요약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훌륭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업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프카의 변신을 요약해 주는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꿈인가? 그치만 난 방금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레고르는 지금 자신의 침대에서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다.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일하러 갈 수 있을까? 맙소사, 벌써 6시 반이야. 자명종이 제대로 울리지 않았던 건가? 다음 기차는 7시. 그 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할 텐데. 7시 기차를 타더라도 사장의 호된 꾸지람은 면할 수가 없을 거라며 몸이 아프다 핑계를 대면 어떨까 고민에 빠진 그레고르는 자신이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으며 실제로 지금 자신은 아주 건강했고 몹시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다. 그레고르야, 벌써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오빠, 어디 아파요? 문 열어봐. 그레고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전체 그레고르는 등장인물입니다. 집에서도 밤에는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는 조심성이 몸에 밴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생각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길 나가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가 어찌 된 셈인지 물어보러 누구든 찾아오겠지? 그레고르, 매장에서 누가 왔구나. 잠자군! 대관절 무슨 일인가?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와 자네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즉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엄숙하게 정하는 바이네. 지배인님, 몸이 약간 불편해서 다시 말해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뜬해졌습니다. 그레고르의 말은 아무튼 8시 차로 사람한테는 떠나겠습니다. 짐승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레고르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시피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말 하는지 바깥의 말도 안 사람들은 되는 모르는 말을 거예요. 허겁지겁 쏟아냈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벌레로 변한 자신을 내보여 지배인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 지금 저렇게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무엇라고 할지 궁금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인다면 이 끔찍한 벌레의 상태로도 8시에는 기차에 올라타 일을 하러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 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레고르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열심히 돌렸다. 그의 입에서 갈색 액체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레고르는 개의치 않았다.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레고르는 문을 타고 올라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다. 자, 그럼 곧 옷을 입고 견봉꾸러미를 꾸려서 떠나겠습니다. 자,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배인은 그를 보고 기함하며 뒷걸음치기 바빴다. 그레고르의 엄마는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를 보고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 맙소사, 사람 살려요. 어머니! 그 순간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신문을 둘둘 말아지며 그레고르를 향해 섰고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올까 두려운 그레고르는 이리저리 몸을 틀며 도망가기 바빴다. 그렇게 그레고르는 다시 방에 갇혔다. 외판 사원으로 돈을 벌어와 가족들 앞에 돈을 턱하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레고르. 자신이 조금만 돈을 더 벌었다면 집안의 사정은 안정되고 누이 동생의 원하는 음악학교에도 보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놀라운 계획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엄숙히 천명할 계획이었다. 어느 날은
방을 몰래 탈출한 그레고르를 본 어머니가 혼절해버려 아버지가 그레고르를 향해 사과 조각을 무차별적으로 던지기도 했다. 결국 다시 방으로 쫓겨난 그레고르의 등엔 사과 조각 하나가 박혀있다. 가족 중 아무도 사과 조각을 제거하려 하지 않아 그레고르의 살 속에 박힌 사과는 그의 몸을 썩게 하고 병들게 했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저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봤어요.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이제 그레고르는 그의 등에 박힌 썩은 사과로 골마버린 고통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이따금씩 그레고르를 들여다본 가정부가 길다란 빗자루로 그레고르를 간지려 보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자리에서 밀려나기만 했다. 보세요. 이게 되졌어요. 죽었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요. 보세요.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몸이 아주 납작해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저 물건은 어떻게 치워버리실 생각이죠? 그렇게 그레고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 동생은 다 함께 집을 떠났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변신이라는 여기까지만 작품은 보겠습니다.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린 네, PPT를 보여주십시오. 재밌었나요? 중간중간 중요한 이제 스토리가 좀 생략되긴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도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날 그냥 그레고르 잠자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요. 갑자기 변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갑축으로요. 사실 이 소설을 처음 쓴 카프카가 이제 그 편집자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곤충이, 그러니까 해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림을 절대 그리지 말아달라고 한 거죠. 그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얼굴이 사람 얼굴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소설의 묘사는 사람 얼굴처럼 돼 있지는 않아요. 저 사람 얼굴은 카프카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좀 그냥 약간 그 갑충을 좀 그래도 거부감이 없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 카프카 얼굴을 갖다 붙여놓고 이제 줄거리를 요약한 것 같아요. 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줄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은 이 줄거리는 카프카의 소설이 꽤나 난해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변신이라는 소설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카프카를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소설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카프카의 소설을 몇 개를 봤습니다. 이 변신,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이 이제 이 변신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겁니다. 소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설이죠.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카프카의 이 변신의 첫 문장은 사실 20세기 소설 중에 최고의 문장으로 거론되는 문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이 막 토론을 벌여댔거든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을 한 마리 해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유도 없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마리 해충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돼 가죠. 변신의 원인,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카프카는요,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기 이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프카를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문학가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정작 카프카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실존주의가 뭐 밥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알베르 까미라든가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카프카의 그 작품을요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존주의적 작가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제가 좀 친절해지려면 실존주의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존주의는 간단합니다. 실존주의를 최고로 쉽게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은 이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 뭐죠? 얘는 리모컨입니다. 그렇죠? 얘가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이라는 본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들이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을 뭐 어떻게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디자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어떤 플라스틱 그냥 덩어리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건 얘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얘의 목적, 의미, 가치 이런 거는요. 이런 걸 막 왔다 갔다 누르라고 앞으로 뒤로 하라고 하는 뭐 이런 뭐 레이저 포인터도 잘 안 나오네요. 하여튼 하라고 하는 리모컨이고요. 얘의 기능, 목적 이런 건 리모컨이에요. 근데 얘의 본질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죠. 맞죠? 근데 자,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본질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실존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바꿔서 말해주면 리모컨 됨이라는 게 먼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플라스틱 덩어리가 먼저 존재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덩어리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머릿속에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거를 일일이 키보드를 누르자니 빡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띡 왔다 갔다 누르고 이렇게 포인터도 할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걸 만들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누군가, 그러니까 본질을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돌이들을 막 굴려가면서 이걸 만든 거죠. 이 본질이 나온 거죠. 그러면 죄송해요, 실존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본질이 먼저고 그 다음 실존인 거죠. 이런 것들은요. 근데 실존주의자들은 특히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을 본질과 실존으로 나눠보죠. 저는 뭡니까? 저는 이정규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정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목사죠. 뭐 목사라고 일단 해둡시다. 저한테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긴 해요. 뭐 남편이라는 정체성도 있고요. 아빠라는 정체성도 있고요. 뭐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는 건 정체성은 목사니까요. 목사라는 정체성 혹은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라는 본질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이 176cm의 살덩어리가 먼저 존재했을까요? 태어났을 때는 176cm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제 실존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나요? 과거의 세계관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세계관에서는요, 신이 존재했어요. 신이 존재하죠. 과거에, 특히 서양 세계에서 과거의 사람들은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이 이정규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정규라는 본질을 생각했어요. 내가 대한민국 이 땅에 어떤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한 놈 필요한데 내가 이런 좋은 죄를 창조해야겠다. 그리고 저를 던진 거죠. 그 다음에 본질이 존재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아이폰이든 뭐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어디 쓸모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쓸모가 있는 것들에는 본질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존이 존재합니다. 본질을 누군가 생각해요. 잡스가 이건 내가 전화도 걸 수 있고 뭐 동영상도 볼 수 있는 소형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돌이들을 굴려서 이제 짜잔 하고 아이폰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존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도 없고 의미도 없고 먼저 존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우주에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원래부터 있었던 의미, 목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럼 나의 의미는 뭡니까? 나의 가치는 뭡니까? 그건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요즘 이걸 가장 많이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을 좋아한다면 이분의 말을 통해서 이 얘기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유시민 씨죠. 유시민 씨는 항상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본래적 의미는 없어요. 과학에 따르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의미를 만들어야 해요. 이 말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 유시민, 의미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유시민 님이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실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이건 실존주의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라고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카프카의 소설은 그렇게 읽힐 여지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날 그냥 해충으로 변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불행이 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은요, 아무 이유도 없고요, 목적도 없이 그냥 나의 삶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렇죠?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으니까요, 이 불행은요, 그냥 나쁜 일인 거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되게 재밌는 건요, 그레고르 잠자는요, 이렇게 해충으로 변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생각들을 읽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이라면요, 이 생각들을 읽는 재미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셨을 겁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하고 셀러리맨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셀러리맨은 정해진 월급 받는 사람이고요, 세일즈맨은 내가 영업사원인 거죠. 내가 많이 영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더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레고르 잠자는 돈을 꽤 벌었는 세일즈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해가지고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다니. 그레고르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눈앞의 어둠 속을 뚫어져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런 멋진 집에서 이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안락과 유복함 및 만족이 이제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자기가 벌레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상념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그레고르는 차라리 몸을 움직이며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그러니까 자신이 벌레가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벌레가 된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주에 던져진 존재인데, 그죠? 우주에 던져진 존재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을 겪은 거예요. 벌레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와중에라도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녀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수입으로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별달리 방법은 없죠.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가장이요, 해충이 된 거죠. 이 단어 ungezifer라는 단어가 이제 독일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해충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번역본마다 되게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뭐 갑충, 뭐 그냥 벌레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했는데요. 이제 독일어 전공한 사람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니까 해충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충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존재로서 아무 기여도 안 하는 존재 정도가 아니고요, 그 존재가 존재함으로써 남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즉시 나옵니다. 그 여동생이 그나마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이제 그레고르가 해충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문학평론가들이 다 되게 지적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오빠가 있었다고 합시다. 뭐 형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형 방에 있었는데 그냥 전날에 잘 자,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꽥꽥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뭐야? 그래가지고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만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다음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하니까 잠은 안 오죠.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해충을 보면서 우리 오빠가 이렇게 변신해버렸구나 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오빠는 사라졌고 어떤 해충이 들어왔구나 라고 느낄까요? 어떻게 느낄 것 같으세요? 보통은 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변신을 했다고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빠는 사라졌고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해충이 오빠를 먹어버렸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이요, 이 해충이 사실 오빠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소설의 숨은 무시무시한 점이죠. 네. 그리고 이 소설은 사실 현실주의적인 문학이 아닙니다. 되게 환상적인 문학이죠. 그러니까 오빠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환상적인 이야기지만 너무나 실제를 반영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요? 잘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라 아마 여기에 대한 공포는 훨씬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모르겠어요. 할머니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 주자면요.
할머니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좀 멀리 계셨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늘 저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할머니는 그렇잖아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러면은 그냥 배고프다는 말인데 아사하기 직전에 비명 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러니까 계속 먹으라고 해요. 근데 제가 할머니를 보면서 항상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집안일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엄마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날 시키면 돼요. 무거운 거 드는 거는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할머니는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표현대로 하자면요. 빨빨거리면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요. 제발 일을 안 하시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셔서 일거리가 더 늘어났거든요. 할머님이 일을 뭐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예. 우리 할머님은 그렇게 살림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게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좀 너무 따뜻한 분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제가 20대 때는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래?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종종 저는요. 할머니가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요. 이제 이 이야기는요. 그냥 환상문학이 아닙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들은 언젠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언젠가 해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요. 구로와 신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시건교회 교인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저는 이제 지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건강과 지성이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도 더 이상 지적이고 그리고 논증적이고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없을 그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운게시펠 해충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동생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옷을 다 갖춰 입은 여동생이 응접실 쪽에서 다가와 문을 열고는 잔뜩 긴장해서 방 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녀는 그를 금방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소파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원참 그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가 그냥 어딘가로 날아가 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밖에서 문을 다시 쾅 닫아버렸다. 뭐 있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소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요 밥을 가져다 주러 하루 2번 밥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점점 그 밥이 썩어가요. 그러니까 썩은 것만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 이제 요약본에는 없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냥 설명해 줄게요.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그레고리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사정이 기울어져 가요. 근데 집은 꽤 넓었습니다. 방이 3개 있는 집이었거든요. 지금 뭐가 이렇게 넘나 싶을 수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 독일 사회에서 방이 3개면은 꽤 이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유지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숙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3명을 하숙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남자 3명이 한 방에 사는 그리고 나머지 방에 이제 모두가 사는 건데 그 와중에 그레고르가 방 하나를 떡 차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도 짜증이 나겠죠. 나머지 가족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돈을 못 버는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해충,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그 하숙생들이랑 이제 사람들이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다가 아까 우리가 잠깐 봤겠지만은 여동생은요 음악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그러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빠바바바 켜고 있는데 그레고르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벌레이기 때문에, 해충이기 때문에 절대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나와 버려요. 그레고르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나가서는 혹시 그녀와 눈길이 마주칠 수 있을까 해서 머리를 바닥에 바짝 갖다 대었다. 음악이 이토록 감동받는데도 그가 짐승이란 말인가? 그는 여동생이 있는 데까지 나아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살짝 당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환호요 앵콜이고 그리고 축복이었죠. 그러고 가서 치맛자락을 살짝이라도 담김으로써 난 당신의 음악에 감동했어요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만큼 그 연주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그레고르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음악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해충이라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그레고르를 보고 나서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하고 나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결정한 듯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소. 물론 지금까지 지낸 기간에 대한 방세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거요. 오히려 당신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볼 작정이요. 청구 사유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3명이 다 나가버려요. 남자 3명이요. 진정한 해충이 된 거죠.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동생이 돌변합니다. 그나마 여동생은요. 오빠를 향해서 그래도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쫓아야 해요.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게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하지만 저게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게 오빠라면 인간이 자기 같은 짐승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진작 제 발로 나갔을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바퀴벌레가 변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오빠가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안 할 거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오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이 오빠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니까 너는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역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거대한 불행이 닥쳤을 때 예컨대 건강의 이상이라든가 거대한 불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쓸모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외를 받는 과정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대다수의 젊은 분들에게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 있을지 있겠지만요. 우리나라는 너무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은 늙고 힘없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기대는 방식으로 늙어갈 겁니다. 사과를 한번 생각해보죠. 아버지가 사과를 던지잖아요. 그죠? 되게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사과를 던졌는데 저는 이걸 보죠. 사과가 등짝에 박힐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T의 멍청한 생각이죠. 보세요. 아버지는 사과로 그에게 폭탄 세례를 퍼붓기로 작심한 모양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찬장 위에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몇 개 꺼내 주머니를 가득 채운 다음 제대로 겨냥하지도 않고 사과들을 하나씩 던져줬다. 뒤이어 날아온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정통으로 박히고 말았다. 이거는 프란츠 카프카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말일 겁니다. 카프카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아버지와 카프카와의 사이는 끔찍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아버지에게 붙이지 못했던 100페이지짜리 편지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편지에 보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막 적어놓는 편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카프카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공에 목말라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카프카하고 머리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막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막 노력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카프카는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문학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도 이제 그딴 거 글 써가지고 돈을 벌겠냐 그러면서 이제 법조인이 되라고 법학도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법학과를 다닙니다. 그리고 법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디에 취직하냐면요. 돈 많이 버는 데 취직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보험공단에, 그러니까 독일의 노동보험공단에 취직을 해요. 그 회사가 좋은 이유는요. 그러니까 오전 8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2시면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자기 조그마한 작업실에서 글을 써댔습니다.
그리고 늘 결혼을 못 해요. 근데 여자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파혼과 약혼을 계속 반복해요. 결혼한 적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파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또 파혼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랑.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와중에 500통의 편지를 씁니다. 어마어마한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어느 날 편지를 써요. 그러고 나서 그날 왜 답장이 없냐고 똑같은 날 답장이 없냐고 또 편지를 써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글을 쓰고 싶었으니까요. 글을 쓰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카프카는요 자기 생전에 글을 출판한 적이 없습니다. 카프카의 친구가 이제 카프카가 죽기 전에 친구한테 야 너 이거 절대 출판하면 안 돼. 그런데 친구가 응 그러면서 출판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 중에서 실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카프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나는 어느 날 던져졌고 사실 이거는 꽤나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죠. 뭐 이게 좀 어려운데 보세요. 이거 에너그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레고로 잠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한국어 드립을 치면 나쁜 사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참을 수가 없다. 참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프카하고 그레고로 잠자하고 그 모음 구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이제 에너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레고로 잠자에게 이제 사실 문학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입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불행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카프카의 변신을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는 그냥 던져진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삶을 살면서 언젠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노동보험공단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팔이나 뭐 다리나 이런 데 다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보험으로 돕는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죠. 카프카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닥쳐온 불행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카프카는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걸 표현해주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해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그냥 들이닥치는 것으로 그걸 은유로 표현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은요,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죠? 우리 중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뭐 지적으로 괜찮은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는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보십시오.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요즘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무신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은 비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건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그냥 읽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보통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운율이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떠한 정의도 없다. 인간이 아는 우주는 실제로 예상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냉혹하리만치 무심할 따름이다. 에덴의 강이라는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한 말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신은 없고 우리에게는 목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원래 부여된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고 싶다면 당신이 스스로 알아서 당신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살면서 닥쳐오는 고난은 의미가 없겠죠. 그냥 재수 없는 일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신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불행한 일을 닥쳤을 뿐이죠. 그럼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이 카프카의 소설을 한번 생각합시다. 여기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죠? 제가 항상 이 소설을 얘기할 때,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 카프카의 변신 소설을 읽은 사람한테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여기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고르죠. 갑자기 해충이 됐잖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이요. 가족들도 불행이 닥쳤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갑자기 오빠가 돈 잘 벌어왔는데 갑자기 돈을 안 벌게 됐잖아요. 가난해졌잖아요. 어디 갔지? 보세요. 만약 고통의 의미가 없다면요, 왜 그레고르 잠자의 가족들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토리를 보면서 잠자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이게 동정심이 뛰어난 분들은 그래 잠자의 가족들도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잠자의 가족들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잠자의 가족들은요, 이걸 그냥 벌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레고르를요, 다 오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빠라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동생은요, 더 이상 이걸 오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짐승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마 그것은 여동생이나 다른 가족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그러니까 비인간화 해버렸죠. 그냥 진짜 해충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내버려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요? 네,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났습니다. 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와 나치는요, 장애인들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수용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신이 존재해서 사람들을 각자 의미와 목적에 맞게 삶을 살도록 해주시다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불행이 있는 것을 허용하시고 통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끈다라는 기독교의 세계관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불행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불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불행을 당한 사람을 동정하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돕는 일에도 궁극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행을 당할 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혼자 불행을 당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불행을 거대하게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로 내가 불행을 당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 그 지점에 있어서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물론 저 사람이 불행 당한 거 알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끼치는 손해 때문에 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손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라는 생각을 하기 쉽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시니컬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시건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시건교회에 해충이 된다면 나는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예요. 와, 저 사람은 뚱뚱한 176cm짜리 해충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공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다면요, 왜 잠자의 가족들을 비난받아야 합니까? 성경의 세계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훨씬 더 나은 다른 세계관을 얘기해 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렇지만 이 말씀 뒤면에 정해져 있는 세계관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본질이, 그러니까 목적과 의미가 원래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실존이 그 이후에 지어졌죠. 그리고 이 실존이 여러분들 모두 개개인이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겪지만 때로는 고통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즉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이 되면은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남에게 기여하는 존재가 되면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요, 예를 들어보죠. 최근에 있었던 칼부림 사건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요, 기독교 내부에 유일하게 이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가 끔찍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인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모든 존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인간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지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통의 궁극적인 의미를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되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알베르 까미입니다. 까미야말로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까미야말로 실존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로서 보통 여러분들이 까미를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 까미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그럼 무신론이 나올 겁니다. 혹은 무종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까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까미는 진짜 종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요, 기독교에 대해서 유일하게 호감을 가졌던 영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너무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함부로 말했다가는, 저처럼 비전공자가 함부로 말했다가는 뭐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이 말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고통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까미는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까미의 에세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었던 분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난을 견뎌냈다. 고통과 죽음을 당했기에 악과 죽음을 두고 전혀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었다. 골고다의 그 밤은 인간사에 너무도 중요하다. 신성을 가진 이가 그 어둠 속에서 표면상으로 전통적인 특권을 포기하고 거기에 담긴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살아냈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다. 고뇌에 잠긴 그리스도의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대목입니다. 라는 외침과 끔찍한 회의는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까미의 생각에서 놀라웠던 지점은 바로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위에서 믿어라 라고만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본인이 회의해 본 적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확신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의의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 있겠죠.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단답형으로 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긴 과정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무엇이 답인지는 기독교가 깔끔하게 얘기해 주지 않지만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깔끔하게 얘기해 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진짜 끝날 겁니다. 이 목사님은요, 끔찍한 사고 때문에 아내를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요. 그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내를 잃고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목회 활동도 이제 예전처럼 활력 있게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처음에야 동정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교인들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굉장히 갈등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카프카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이분은 스스로 해충이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그 목사님한테 가혹하게 대한 적은 없어요. 이 변신의 소설에 나오는 가족들처럼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주긴 했죠. 하지만 이분이 이제 자신의 삶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른 곳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관계는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닌 분이 된 거잖아요. 목회 활동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목사도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없는 존재죠. 그 과정 중에서도 어쨌든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답이, 그러니까 그냥 정답으로 암기하고 있던 답이긴 한데요.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겪은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저는 늘 암기하던 그 대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딱히 저한테 무슨 비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목사님. 뭐가 당신의 삶에서 예기 없이 들이닥친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의 이유인지는 몰라요. 성경도 그걸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해서 이건 답이 아니에요. 만일 그게 답이라면 왜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합니까? 지구상에서 신이 직접 고통의 삶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반의 대답 앞에 스스로 자신의 의미와 자신의 삶에서의 고통의 의미를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